5월 28일 시사적종 2부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원래 저희가 방송 예정했었잖아요. 우리 강범석 박사님 갑자기 난 그래서 저렇게 뒤에 뭐 타이틀 잔뜩 붙어서 뭐 연결돼서 바쁘셨나 해가지고 진행을 못해서 어제 좀 답답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거 오늘 거 다 이렇게 숙제로 몰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 민주당 통합당 바빠요. 많이 바쁜데 가장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에 계신 분들은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임위원장 네. 배분 놓고 네. 좀 많이 부딪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18석을 18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 당이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또 그게 뭐 투표하면 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합당은 그러려면 국회 없애라. 아니 1990년도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야당에다가 나눠줬는데 무슨 소리냐 막 지금 이럽니다. 지금 보셨죠? 이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양쪽 얘기가 다 맞고요.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예, 뭐 협상의 지금 저 시작 단계니까 네. 진행되면서 뭐 정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뭐 내심 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갖고 싶은 생각이 없지는 않겠지만 있을 것도 같아요. 네. 뭐 근데 그 욕심보다는 중요한 자리들에 대해서 이제 꼭 본인들이 차지하겠다는 이제 욕심이 있는 거고. 전술 전략이구만 저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보면 여러 상임위원회 중에 네.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네. 일반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도 자구 심사권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법사위에서 막혀서 본회의 상정 안 되는 게 맞고 또 법사위원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국회 진행을 막 막은 적도 있어요. 그 전에 네. 보면은 박영선 위원장이 했던가 추미애 위원장이 했던가요. 하여간에 그 위원장이 그걸 틀어지고서 안 해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법사위원회를 여당이 꼭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또 하나가 예산결산위원장. 특히 이제 지금 당장 보면 뭐 3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내년도 본 예산은 당연히 그 추가 국채 발행 문제를 포함해서 또 한 번에 확장 예산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예. 예산안을 가지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지 본회의에 넘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예결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경우에는 네. 의사 진행이 이제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 시간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 일반적인 개혁 입법 문제 처리,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 처리를 위해서 예결위원장 이 두 자리는 꼭 갖고 싶어서 내가 다 갖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미래통합당은 그 두 자리에 대해서는 야당이 가져야 되고 예. 야당이 갖는 것은 사실 87년 이후에 그 여야 관계에 있어서 그 협치가 무너졌을 때도 예. 그거는 서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던 사안인데 아무리 지금 뭐 180석 가까운 의석이라 하더라도 너무 이거는 그 여당의 횡포다. 이거는 예. 그 협치의 포기다. 의회 타협의 포기다. 뭐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뭐 의회가 뭐하라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 논리가 가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양쪽 다 강대 강으로 부딪히는 네. 건데 뭐 18개를 뭐 다 갖겠다는 건 표면적인 이유. 그건 뭐 으름장이고 예. 본질은 그 두 개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아마 이제 핵심적인 그 협의나 이제 뭐 대결 이런 네. 것들이 좀 진행될 이게 거로 지금 보입니다. 엄청난 이제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는 건데. 아니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죠. 다 보여줬어요 이미. 예. 법사위, 예결위. 예결위. 예, 두 자리만 우리가 가져오면 나머지는 좀 떼어줄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가겠네요, 이제. 그렇죠. 예. 뭐 이제 뭐 사안별로 이제 뭐 그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제 이 상임위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데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두 상임위에 비해서는 두 위원회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낮고요. 네. 아마 그런 거는 충분히 협상 가능한데 아마 이 두 자리 그 법사위하고 예결위 때문에 좀 아마 논의가 조금 더 네. 지연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김태년 민주당 원내 총무가 막 우리가 표결을 해서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막 선수 치고 나오는 거는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이 비대위 출범 뭐 이런 거를 그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은 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로 사실은 다른 쪽에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원 구성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 약간 기습을 한 거죠. 확 밀고 들어오니까 지금 사실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 이제 깍
공격을 받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구성하는 이런 과정이 민주화 과정인데 좀 재미도 있긴 있어요. 좀 사실은 그죠? 이런 예. 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논리를 만들고 협상을 네.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주의죠.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정치의 과정, 우리 어떤 그렇죠. 야, 이 재미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예, 또 어떻게 결론 또 내릴지 또 기대도 그렇죠. 되고요. 예. 민주주의라보다는 대의제 예.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예결이 민주당이 다 가져갑니다에 걸겠습니다. 저는. 내긴 안 합니다. 예결이를 양보할까요? 제가 보기에 그런저런 이유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야당에서. 예. 네, 네. 오늘 뭐 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양당의 원내대표 좀 청와대를 초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데 뭐 그게 또 어떤 중간에 협상할 이유도 없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나설 이유도 없는 거고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총선 승리 이후에 예, 예. 그 국회와의 원만한 관계 내지는 네. 이제 국회 내에서의 여야 간의 협치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당연히 판단하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주문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네.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혹시 나오면 정리를 하고요. 당내 얘기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 드디어 당대표 결심이 뭐 다 쓴 것 같아요. 뭐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미 지난주 우리 강 박사께서 예견했던 게 지난주인가요? 네, 지난주에 갈 것이다 했고요. 이제는 뭐 확정이 됐는데 재미난 게 저는 이분이 나선다 그러면 다른 분들의 이름은 거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함께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김부겸 의원, 그다음에 나오시겠죠. 우원식, 홍영표 의원 나오거든요. 당 대표에 같이 대결에 도전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일단 뭐 당 대표 선거에 내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걸로 자칭 타칭, 자천 타천 이런 건데, 그러니까 누가 볼 때도 그 정도 저분은 저 정도 얘기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되는 분들 중에 이름을 아예 거론도 안 하는 거는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확정이 됐어. 네. 그 상황에서 아무도 안 나오는 거는 이건 당도 아닌 거예요. 예. 나와야지 누군가가. 근데 이런 판이 깔렸는데 그야말로 장터가 열렸는데 예. 거기 가야 될 수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안 나가고 난 집에 있을래 이러면은 그 양반은 본인의 존재감이나 그럴 수도 있죠.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네. 나가서 부딪혀서 이기면 정말 우리 뭐 애들 하는 말로 대박이야. 대박. 그렇죠. 완전히 그냥 정말 차기 대선 후보가 되는 건데 그런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시더라도 천년만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길어봐야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서 당 대표 사임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가 메인 게임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또 바뀝니다. 바뀌지만 또 이제 보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최소한 2등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름은 올려놔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름 올려놔서 나는 당 대표급이다라는 거 얻는 것도 기본. 네. 만약에 2등을 해버리면 이거는 다음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세 분 중에 이름이 지금 현재 나오는 세 분 중에 특히 관심을 끄는 분은 이제 제가 보기엔 김부겸 의원인데요. 대선 주자 후보에도 있고 그렇죠. 네. 또 21대 선거에서는 낙선을 했기 때문에 네. 이분이 그냥 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 대표 도전하는 의미가 다른 분들보다는 더 절실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 예. 이분하고 이낙연 후보하고의 게임이 치열하다 이렇게는 저는 뭐 어렵다 보시는 거예요. 게임 결과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않다고 보고 이분은 이제 더군다나 낙선을 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당이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소수파인 지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될 때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 긴 시간 동안 본인이 발언할 기회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부러 쫓아가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현역 의원 같으면 뭐 언제든지 건수만 있으면 정론관 내려와서 네. 이제 발표하면 그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여론의 관심도 받는데 네. 낙선한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대선 기간은 그 기간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발언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 기간 동안은 사실은 이번에 벌어지는 대표 선거 과정이 또 그게 중요한 기회가 되죠. 예, 저는 그런 정도의 그 목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나머지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뭐 친문의 핵심 중에 한 분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이낙연을 대비한 그 선점 계획, 선점 의도도 좀 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또 비슷한 레벨에서 그 경쟁하는 다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하고는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차별화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홍영표 의원처럼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참여 안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그 참여하거나 안 하거나 다 계산하는 법은 있습니다. 네. 의도하는 바가 다 있고, 근데 그런 네. 걸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당 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리고 현재 나오는 네, 이제 여러 경선이 나오면은 네. 경선을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답게 네. 완주하면서 그 끝을 내면서 본인이 뭐 이인자 내지는 어떤 그 또 다른 의미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쓸 수도 있고 또 지난번 대선 후보 때처럼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자칫 과열되거나 이게 의도하지 않은 이제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지지자가 아닌 층으로부터 그렇게 감점을 받거나 이제 지적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도 좀 불리하긴 하겠지만 대체로는 뭐 그런 장터가 열리면 네. 모든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요. 민주당 얘기했으니까 통합당 얘기 안 할 수는 없고요. 비대위에 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프로를 시작할 때부터 강 박사님이 비대위 분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얘기를 누차 했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잘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 거고 네.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원 선정부터 좀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비대위원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됐죠. 근데 지금 비대위원 저는 이제 외부에서 누가 들어갈 건가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다 당분들이에요. 이게 제대로 짜여진 건가요? 뭐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꼭 외부 인사를 네. 들여와야 된다는 게 뭐 꼭 필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예. 뭐 있었다면 뭐 나쁠 이유는 없겠지만 근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당 외의 인사, 당 외 인사의 관점이 중요한 것은 어떤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당의 네. 그 앞으로 향후 진로에 관한 네. 그다음에 당의 변화에 관한 혁신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꼭 외부 인사 의 관점이 중요한 거겠지만 그분들의 관점이 또 그 현실과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그 소장파라는 표현은 너무 좀 구태여 나다. 이 젊은 세대 30대의 이제 위원들이 이제 많이 예. 그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김병민 위원장, 김재섭 위원장, 정원석 그 세 명이네요. 전 위원장 이분도 예. 전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아. 다 30대고 이분들이 이번 공천에서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서 네. 당에 영입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도 뭐 따지고 보면 당에 오랫동안 뿌리 내렸다고 보긴 그렇고 또 각각 그 자기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분들을 접점으로 해서 더 많은 외부와 뭐 연결시킬 수도 있겠다. 외부와의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거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두 분의 여성 위원도 있고요. 두 분의 여성 위원이 한 분은 뭐 그야말로 이제 미래통합당하고 맞지 않는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특이한 이력을 가져 아주 그 입지전적인 이력을 가진 김미애 당선인이고 네. 여공 출신이고 독학으로 그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도 붙었고 본인은 아기를 그 직접 낳진 않았지만 뭐 조카들이나 누구로 3명이나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정말 최근 이번 선거를 끝나고 아마 가장 주목받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제 당선인이고요. 이제 김현아 의원 같으면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부동산 그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예. 또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 이제 그 다시 합류했습니다만 이제 바른당으로 해서 이제 활동도 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 예. 그래 보면 이게 그 기존의 미래통합당 하면 떠오르는 그 메인스트림의
푹 젖어 있던 분들은 없어요. 네. 그렇다고 치면 일단은 일차적으로 이분들이 뭐 당외 인사가 아니라고 해서 예. 그 기존의 고정관념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거나 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지적은 조금 유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긴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 그렇죠. 예. 예. 많이 심란스러울 정도의 일도 벌어질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도 또 강조한 것 같고요. 실제로 변화하지 않으면 뭐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다들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살아남지 않겠냐.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다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관성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해 그거는 이미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미 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과 함께 같이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선거에 나온 것처럼 20, 30, 40대 심지어 50대까지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 후보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야 내가 나가보면 그렇지 않아. 나가보면 우리 지지가 많아. 맞아요. 그분들은 미래통합당의 영원한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21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무척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죠. 제가. 예. 되게 낮에도 지역에 계시는 60대 이상의 층들은 미래통합당에 대한 애정과 그 정말 비판적인 사랑도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아닌 그 밑에 세대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를 미래통합당이 놓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뭐 이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일 연령층의 그분들이 뭐 지지자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분들, 이 밑에 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설명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라. 네.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고 60대 이상의 정말 그 연세 지긋하신 우리 꼭 그 시골에 있는 큰 집 큰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전부 당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서울 살다가 어쩌다 뭐 시골 내려갔을 때 큰할아버지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얘기하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아이고 우리하고 좀 다르네 막 이래가지고는 명절 때도 별로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시골 큰 집으로 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으면 그 큰 할아버지 올라오셔야 돼? 아니죠. 큰 집에 예. 사촌 형들이나 육촌 형들이 예. 서울에 와서 같이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변화라는 게 이거는 미래통합당만이 아니고 앞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변화라는 게 몇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정말 그 우리가 생각했던 훨씬 많이 바뀐 게 그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우리 은행 얘기를 하면 최근에 금융노조에서 은행원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60살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단체 협상하러 처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금융노조가 또 이 민주노총의 핵심 노련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는 것처럼 은행 업무의 90%가 비대면 업무입니다. 예. 코로나 이전에 이미 90%가 흔히 말하는 지금 유명해진 언택트였어요. 그래요. 다 우리 저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폰 뱅킹으로 다 처리해. 90%예요. 재작년에인가 국민은행을 포함해서 몇 개 은행이 그 파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별로 불편함을 그렇죠. 예, 못 느꼈어요. 고객들이 예. 와서 어머 죄송해요. 네. 파업하셨었어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게 현실에 대한 겁니다. 물론 노조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금융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재 금융업계에 은행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90%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정년을 연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고? 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특정 정치권에서는 아마 옹호도 하고 지원도 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 내쫓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와중에 이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그거를 옹호하고 하는 정치가 과연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칠까? 이거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이 현재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 못해서 변화에 맞춰서 그 정치 행위, 정당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것처럼 저는 민주당도 이거에 그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미래도 미래통합당의 미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 더 좀 여쭤볼 게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강조까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대권 후보가 없다. 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사실상 대권 출마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없대는데 이분은 없대는데 이분들 왜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김종인 밑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김종인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나는 국민들 앞에 내가 그 보수의 단일 후보임을 내가 입증을 받겠다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얘기하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그 무슨 저 뭐 그 양반이 본인 직접 얘기하셨나요? 뭐 미스터 트롯 얘기하는데 그 국민 오디션, 국민 경연제식으로 후보들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어찌됐건 공식적으로는 그 미래통합당의 당권인 그 당권이 비대위로 갔고 비대위원장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곧 취임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데 아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가 출범한 뒤에 그런 선언하는 것보다는 네. 그 전에 선언을 해서 나는 이것과 별개로 나는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네.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원희룡 지사도 뭐 원희룡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뭐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뜻은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그 없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현재는 1%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면 뭐 다시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도 보면 시작할 때 네. 누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참가자가 꼭 네. 우승까지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모두 나와서 그 대선 후보로 뛰어서 여러분이 그거를 얻어내라. 네. 뭐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꽉 장악하고 그 스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은 이미 끝났고 예. BTS로 대표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SNS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과 관객과 관중 시청자와 직거래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네. 그 인지도를 넓혀가면서 스타가 되는 과정 스스로 직거래 방식의 스타화 과정을 우리가 BTS가 한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 아마 대선 후보들이 다 하라는 뜻으로 알고 또 네. 아마 그런 뜻으로 이제 본인들이 할 텐데 그거에 따라가는 후보는 살아남을 거고 그렇게 살아남지 않고 옛날 방식대로 뭐 조직이 어떻고 무슨 뭐 내가 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몇 명 포섭해서 몇 명이 내 편이고 하는 식으로 가는 사람은 그 작게는 성공할지 몰라도 크게는 성공을 절대로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런 판을 깔고 네. 아마 그 판을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시점에 가서 그 판을 깔아주고 나는 끝이다라고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계속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 당내 이제 어떤 그 진영이 정비가 되면 더 많은 뉴스를 생산해낼 겁니다.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건데 정의당 입장에선 서운할 것 같아요. 맨날 두 당 얘기만 하고 자기들도 활동 많이 하는데 하나도 안 한다고.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달해드릴 거 있으면 전달해드리고요. 5월 28일 시사 접종은 여기까지 하시죠. 예. 네. 내일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